자, 그러면 심층 면접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심층 면접. 심층 면접이란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규칙 제7조에 무엇을 본다라고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응시자와 평가자가 면대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는 게 주로 정의적 영역. 이제까지 1차는 인지적 영역을 평가했으니까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려고 한다. 응시자는 언어적 응답을 통해서,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평가하냐? 교사로서의 적성을 평가한다. 이걸 짧게 줄여서 교직 적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교사로서 적성이 있나? 두 번째, 교직관이 있나? 교직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그 다음에 인격이 갖춘 사람인가? 소양, 교사로서 소양을 갖춘 사람인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걸 여러분은 간단히 넘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제본부 들어가면 뭐에서 출제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법에서 시킨 대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다시피 목표 이론 분류표를 여기다 태도 영역을 쓰고 여기 내용 영역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이 내용 영역에 들어간 게 이것이죠. 법에 정해진 것이니까 하고 공고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걸 출제하겠다. 근데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공고문에 나온 거 그냥 얼른 읽고 뭐 관심 없이 하고, 근데 사실 그걸 근거로 모든 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표를 이것 중심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거 이쪽으로 보냈는데, 자, 교직 적성이라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인가 해보면 교육자적인 인성과 자질이 있느냐? 교육자적인 인성, 자질. 그래서 인성에 대한 문제는 내기가 힘들잖아요. 문제로 내기에는. 그러니까 자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나옵니다. 교사의 자질. 무슨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내는 대학 교수님의 공동 출제는 언제나 무슨 자질이 있냐 없냐 이걸 많이 따집니다. 자질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자질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직 논술도 역할인데 역량을 써놓고 왜 이게 틀렸습니까 하고 나한테 많이 말하는데, 역할이 뭔지 역량이 뭔지 자질이 뭔지 이런 단어들이 용어 정의를 잘못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역량에 대해서 그동안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또 역량 물어봤겠지 했지만 역할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질이 뭔지, 그 다음에 교직관은 보통 전문직관이 있고 노동직관이 있고 공직자관이 있고 또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채택한 게 전문직관과 공직자관을 탑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말이 이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의 사회 봉사를 하는 직업으로서 가치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 교직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저는 교직관이 노동자관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되고 전문직관입니다. 또는 공직자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격. 인격이 뭐야? 인격이 뭐냐? 인격은 보통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어요. 도덕적 마음이 내재되어 있어요. 어떤 애기한테도 남의 걸 훔치면 좋은지 나쁜지 아기들도 알아요. 3살 먹은 애기들도 알아요. 남을 때리면 나쁜 일인지 3살 먹은 애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 즉 내재적 양심을 행동에 옮기면 인격자고
그 양심이 있는데 양심들의 행동을 못 옮기면 비인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시키는 대로, 도덕적 양심이 시킨 대로 행동에 옮긴 자는 인격자. 그걸 모든 사람은 그겁니다. 그래서 인격, 소양, 이 소양이 문제인데 교사로서 해야 할 소양이 있느냐, 그 교양, 소양 이런 것인데 그 소양 때문에, 이 규절 때문에 전부 자기 교육청 정책을 알고 있어야 전문적 소양이 있다. 전문적 소양이 있다. 이 소양이 배경지식인데 이 배경지식이 전문적 소양이 있냐. 이래서 교육청의 정책들이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이 소양의 근거에서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시 여겨야 된다. 자, 그런데 면내 면인데 지금 특수한 상황으로 코로나 사태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끼고 있는데 다행히 마스크를 끼고 시험을 봅니다. 올해는. 그럴 확률이 99%입니다. 그래서 면접도 마스크 끼고 하고 수업 실현도 마스크 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도 어떻게 할까요? 발음이나 이런 것이 갑자기 마스크 끼고 하면 발음이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갑갑하고 막 벗고 싶고. 근데 습관이 되면 좀 덜 벗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습도, 면접 연습도 완전히 그냥 코로나 사태가 종료됐다면 모르지만 1단계라도 되면 마스크. 그러니까 올해는 면접 연습도 마스크 끼고 실전 연습을 한다. 그 다음에 수업 실현도 마스크 끼고 한다. 아니, 교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아세요? 이미 진행된 전문직 시험이 전국에 다 진행됐는데 거기에 면접이 뭐 다 마스크 끼고 이야기했어요. 경기도에서 경기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아주 큰 교육, 이게 기본, 서울에서는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해요. 여기는 약간 다른데 기본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처음에 경기 기본계획 체계도가 나와요. 체계도. 체계도가 나오는데 이 체계도를 보고 하는데 여기 교육행정혁신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이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처음 보면 내가 봐야 될 소리와 안 봐야 될 소리를 몰라갖고 이것까지 보는데 이것은 안 보고 주로 여기에 1, 2, 3는 여러분이 해야 할, 코로나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자치, 민주 엄청 중요하고 행복한 배움 중심의 교육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니까 이 꼭지에 해당되는 전문 용어를 알고 말을 하면 톡톡 튀어나오게 해야 돼. 사실은 이 부분만 다 이해하고 해도 체계도에 있으니까 키워드는 다 여기에 정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앞부분을 보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말의 뜻을 잘 모를 때, 여기서도 자유학년제는 중등이잖아요. 고교학점제 중등이잖아요. 이런 건 안 봐도 돼. 초등에 해당된 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봐야 될 거, 안 봐야 될 걸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봐야 되고,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하나 더 할까 해요. 경기도권 예시 문제를 마지막 나가면서 그건 작년 거였고 올해 실전 문제 중에 하나를 녹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워낙 무슨 사태가 막 코로나 사태가, 이 문제가 올해 전국에 있는 장학사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안 나온 시도가 한 개도 없었어.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 사태가 적어도 한 문제는 나온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실전 문제를 하나만 더 말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과 연결되면 해결 방안을 연결하는 이 문제를 근거로. 무엇으로? 구상형 문제로. 그래서 구상형 문제는 여기에 지문이 길어. 지문이 크게 나오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거 다 언제 읽어? 근데 이건 시간적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읽어도 돼요. 이건 미리 구상실에서 별도로 가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논술을 쓸 때는 문제점을 쭉 쓰고 그다음에 해결 방안을 밑에다 쫙 이렇게 썼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말로 하면 연결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면접에서는 문제 상황 1, 해결 방안 1, 문제 상황 2, 해결 방안 2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면접에서 논술에서는 글로 써졌으니까 위아래 파악하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녹음기가 없으니까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 상황 1, 2, 1, 2 이렇게 바로바로 문제점, 해결 방안 시원하게 탁탁탁 해결해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요. 원래 자료가 이게 많은 편 아니에요. 자료가 더 많고 신문기사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하이패스 면접에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건 하이패스 4-2인가? 거기에서 나온 문제를 녹화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야, 구상형이 이제 그러면 이거가 해서 구상형 2개거든. 구상형 2개, 즉답형 2개, 초과형 하나, 경기도는 총 5문제로 구상되었다. 그런데 이 구상형 1번 대신에 이 실전 문제를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구상형 첫 번째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 모두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두 한마디로. 근데 이 서두가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까 문제에 나왔던 거 비슷하게 다시 해도 아무 관계없어. 막 딱 떠오르면 속담이나 금언을 하지만 안 떠오르면 그냥 문제. 우리 논술 쓸 때 그랬잖아. 잘 안 떠오르면 그 키워드 갖다가 위에다 썼잖아. 그거 비슷해. 학교도 이에 대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브랜디드 러닝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격 수업과 교실 수업으로 혼합 이렇게 주로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을 우리 많이 말하는데 그렇게 쓰기로 우리 한국말로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원격 수업과 교실 수업, 교실 수업을 오프라인, 온라인을 원격 수업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쓰기로 발표했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한 것보다 원격 수업은 이렇게 하고 교실 수업은 만나서 하는 수업을 교실 수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지금 인강으로 듣는 사람은 원격 수업으로 듣고 있고 여러분은 교실 수업으로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학교에 있으니까 빨리 그 용어를 쓰는 거죠. 각각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측면에서는 학생 중심 수업에 대한 영상 제작의 역시 측면을 나누고 교사, 학생, 학부모, 가정, 학교 뭐 이렇게 측면 나눈 거 정의적, 이의적 우리 그 교직 논술 때 많이 배웠던 거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직 논술 잘하면 면접도 잘한다고 내가 열심히 이야기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첫째로는 관련된 연수를 강화하여 해결책. 교원들이 많이 듣게끔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학년별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학년별 협업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논지는 한 문장, 논거 한 문장. 길게 이야기하면 안 돼. 논지, 논거. 한 명의 교사가 국어부터 모든 과목의 영상을 다 제작하는 것과 각 반 담임이 자신의 담당 과목을 정해서 영상을 제작하여 협업하는 것 중에서 후자의 경우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의 관점입니다. 학생의 관점에서는 집중도와 참여도가 떨어지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브랜디드 러닝의 장단점, 의미 이런 건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달달달 외우다시피 물어보지 않아도 막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아요. 뒤에 또 다시 재강조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실현에서도 브랜디드 러닝의 수업 기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죠. 내 수업 실현 들은 사람
안 들었어요? 네, 수업 실현 그거 엄청 중요해요. 그것을 점수 따기가 참 더 쉬운 거예요. 잘 설명을 들으면. 대한 해결책으로는 한 가지 형태의 수업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블렌디드 수업, 과제 제시 수업 등 여러 가지 수업의 유형을 적절히 브랜드 런닝의 유형 세 가지가 크게 있죠. 과제 제시형, 그다음에 쌍방향, 그다음에 뭐지? 콘텐츠 영어로 잘 콘텐츠 중심 이 세 가지가 있거든. 세 개의 장단점하고 그 왜 그렇게 한지 그 이유가 수업 실현 과목에 나와요. 분명히 이번 수업 실현의 조건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고 어떻게 하라고 이게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콘텐츠 중심 수업의 과정안도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고 또 수업 나눔에서도 경기도 수업 나눔에서 그것이 주제가 될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 참고 도서도 내 카페에 있죠. 그 꼭 보는 것이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업에 긴장감을 주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부모의 차원에서 원격 교육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서 여기에 시간이 앞에 계측기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면접을 끝나면 이상입니다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이상입니다를 할 필요 없어. 시간이 많이 남으면 이상입니다 하지 말고 보충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모든 걸 해야 돼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하면 그 다음에 또 말을 하면 못 하게. 이미 점수가 나가보니까. 그래서 이상입니다는 하는 게 꼭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통으로 뭐 8분, 10분 주는 게 있잖아. 근데 6분밖에 안 되는데 8분인데 6분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이상입니다 해버리면 2분은 통째로 날리니까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부족한 시간 동안에 혹시 아까 가짓수를 못 쳤거나 힘든 것을 보완해야 돼. 그리고 보완한 다음에 이상입니다 해야지 그 내가 준 시간을 이상입니다 하라 했다고 시간이 남는데 톡 해가지고 내 스스로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 써져 있는 계측 시간을 잘 보라고 한 겁니다. 원격 교육의 보조자로서 학부모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담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아이의 어떤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하는지 등 교육적 정보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배포한다면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계속 소통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회이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협력한다면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예쁘게 봐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 마음이 풀려요. 인상 쓴다고 나를 괘씸하게 하필 저런 면접관이 나한테 걸렸나? 이렇게 하는 표정으로 있지만 절대 그러나 속마음은 나를 지원하고 나를 뽑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후배를 보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선배들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생각하여 의자에 앉기 전에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섭섭하게도 내가 들어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날 쳐다도 안 봐요. 아까 뭐랬어? 앞 사람이 잘했고 못했고 몇 번이고 그 즉시 점수를 안 적으면 잊어버리잖아. 그거 적고 세 명의 점수가 비슷해야지. 어떤 사람은 10점, 어떤 사람은 20점 주면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감사해서도 눈에 띄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서로 보면서 너는 왜 20점 줬니? 너는 왜 10점 줬니? 점수가 좀 다르면 상의하고 막 이러니라고 정신이 없어. 그런데 내가 들어왔으니까 나를 봐야 되는데 안 봐. 그럼 난 헛거잖아. 그래서 보통 인사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번호 36번입니다. 딱 하면 나 들어왔으니까 나부터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내 시간입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사를 마음속으로만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앉으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 배꼽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배꼽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는데 정중한 인사를 해야 돼요. 이게 정중한 인사. 제가 이 사진을 올림픽공원 가서 찍어 왔는데 앞쪽에서 찍었더니 그 성희롱에 걸린다고 막 또 후배들이 이야기를 해서 옆쪽 가서 다시 찍어 왔습니다. 정중한 인사의 방법은 허리가 이 사람은 솔직히 조금 이 등이 목이 숙이는 아까 목내는 목이 숙이지만 인사는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허리를 굽힌다 하지 목을 굽히는 거 아니야. 똑바로 하고 목만 내려가는데 한번 내가 하는 거 봐봐요. 이렇게 목만 내려가는데 허리만 내려. 근데 이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잠깐 여기서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비행기 탈 때나 백화점에서 보면 이렇게들 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아, 괜찮아, 괜찮아, 좀 일어나세요. 허리 아프겠네요.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 깍듯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일어나세요. 그런 마음 하고 싶잖아요. 그게 깍듯한 인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잠깐 여기서 멈췄다가 이렇게 하면 교수님 됐어요. 그 정도면 정정해. 빨리 일어나요. 이런 마음이 들 동안 간단히 하나 둘 셋을 센 다음에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내려갈 때부터 천천히. 그럼 인사하는 거 엄청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내려갈 때부터 이거 아니야. 내려갈 때는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여기서 멈췄다가 일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절도 있게 보여야 돼. 근데 내려갈 때도 이러면 여러분 보기도 어색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라니까 미리부터 멈출 생각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색해서 저희는 정중한 게 아니라 뭐 로봇 인사를 하고 있나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해서 딱 여기서 잠깐 멈춰주면 작은 소리를 그러면 아 A가 참 범절하기 잘 됐구나. A를 많이 봐요. 어른들은 A 받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 면접에서도 면접이 끝난 다음에 뒷걸음으로 이렇게 세 걸음 갔다가 빠져요. 세 걸음 갔다가 돌아서는 사람을 합격시켰어요. 교양 있는 집안에서 인사하는 법을 배웠구나. 그냥 딱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니라 인사하고 어른 앞에서는 3보 정도는 뒤로 간 다음에 돌아서는 그런 것이 정중하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백화점이나 스튜디오스들이 인사할 때 탁 이렇게 한다고 같은 그런 입장으로 인사를 한다. 그래서 정중한 배꼽 인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딱 붙여야 돼요. 엉덩이를 붙여야 구부정한 할머니 모습이 안 됩니다. 엉덩이 딱 붙이고 허리는 고추 세워요. 똑바로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내가 교장 면접 시험 보러 갔는데 교장 면접관으로 갔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딱 이야기하는 폼이 배가 나왔는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교육장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네 그렇습니까? 떨어뜨렸어요. 얼마나 고만기게 보여. 내가 너희들한테 할 때 그러니? 하고 딱 배를 내밀면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는 약간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약간 앞으로 숙인 게 더 적극적인 자세라고요. 이게 30도가 아니라 15도 똑바로 걸 때 약간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달려갈 것 같은 바로 행동에 옮길 것 같은 그런 자세. 15도만큼 앞으로 숙여서 그리고 두 손은 무릎 올려놓고 이렇게 그렇게 면접의 시작 자세가 이 자세로 해야 된다. 손은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미소가 생명이에요.
미소와 생명. 생글생글 웃으면 점수를 막 더 주고 싶어요. 느낌. 이왕이면 생글생글 웃는 것도 이것도 그날 가서 웃어야지 했는데 습관이에요, 습관. 누구는 항상 웃는 날이 있고 누구는 웃는 날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친구 얼굴 떠올리면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 생각나고 누구는 항상 심각한 얼굴이 생각나잖아요. 웃는 얼굴. 근데 올해는 다 마스크를 하니까 눈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겠다. 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야죠. 답변할 때 내가 언제 기회가 나면 이야기하겠는데 답변할 때 계속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폐활량이 적어지고 이렇게 바디랭귀지라는 게 있는데 너무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한두 번씩 제스처를 써줘야 돼요. 그렇게 동영상 갖고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손은 처음 시작할 때는 손모르, 계속 이야기할 때는 약간의 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너무 계속 손을 움직이면서 이야기하면 혼란스럽다. 딱 필요할 때, 강조할 때, 키워드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두 가지 또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사랑을 보냅니다라든지 어느 큰 키워드에서 움직여야 된다.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미소는 유지하고 또 이것도 근데 이렇게 세 명이 앉아 있거든. 세 명이 앉아 있는데 사람은 웃으려 해도 웃음이 나와야 웃음을 웃지 억지로 웃으면 썩은 미소라 할까? 이렇게 가짜 꾸미는 미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웃으려면 이게 세 명 중에 이렇게 봐갖고 내 마음에 제일 든 사람을 선택해요.